오늘은 단일 키워드로 한번 가볼게요. 중간에 이제 오늘의 주제, 오늘의 키워드는 언론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통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언론이란 무엇일까? 기존에 나왔던 언론 개혁 이런 이야기는 안 할게요. 일단 언론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제가 내려볼까요? 언론을 우리 언론학에서 배울 때는 제4부라고 또 한다고 책에는 안 써있지만 교수님이 말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이다 이렇게. 언론사 들어가는 게 고시만큼이나 힘들다고 그래서 언론고시라고도 부르죠.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학 개론에 보면은 매스컴의 정의, 매스미디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 이 말은 여러분들과 5명이 하는 거는 매스라고 부를 수 없죠. 다수, 대중, 대용량 뭐 이런 거니까. 근데 그 미디어가 어느 날 최소 만 단위, 최대 수백만 단위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다 매스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언론인데 예전에는 언론의 방법이라는 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면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파발말을 띄우고 포화를 띄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종의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방을 붙였다고. 국가에서도 방을 붙이지만 고을 단위로 해서 어디 고을에 원림도 그게 방을 붙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알려냈단 말이에요. 근데 매스컴이라는 것은 이제 신문과 방송의 발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주의 발달에 굉장히 획기적인 역할을 했던 게 맞거든요. 인쇄매체를 찍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뭐 하루 만에 다 배달되는 형식이었다고 하면 근데 이제 방송 권력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방송 매스미디어는 사실은 그 시작이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부 개척 시대 라디오 이렇게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전파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수신기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해주는 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현상. 초창기 모델 같은 거 보면 저 어렸을 때 시골마을 가면은 이장님 댁에서 마이크 잡고 스피커 한 서너 대만 있으면 동네 분들에게 이장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자, 지금 마을회관에서 회의가 있으니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초기 형태의 매스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게 단위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단위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실상의 권력이 돼버렸고 언론과 유착하지 않으면 정권이 유지될 수 없을 만큼의 그 아주 폐악적 권력이 좀 돼버린 좀 아프고 무서운 이야기지만 박근혜 탄핵도 사실은 조중동이 가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조중동이 박근혜를 옹이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면 사회는 급속하게 혼란에 빠지면서 박근혜 탄핵 못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같은 사안 최순실의 국정농단 같은 것들이 조중동에 의해서 만약에 실드 쳐지고 가짜로 보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쪽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 자리를 노린 반역 세력밖에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언론이 보여주는 허상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언론학에 배우면은 화성인의 침공 이런 걸 배웁니다. 화성인들이 침공했다고 그런 정도로 언론은 배울 때는 진실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언론을 배우지만 사실은 언론이 갖고 있는 그 거짓말스러움, 악의적 그리고 어쩌면 언론이 진실을 덮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 같이 나눠보고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의 논란은 이제 그 시작부터 한다 그러면 뭐 조중동 기존의 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MBC, KBS 같은 지상파나 종편도 포함해가지고 언론들이 갖는 그 배타성과 비상식성 이런 것들에다가 심지어는 조중동에 비견되는 한경호로 대표되는 진보 언론들까지도 뭔가 너무 나쁜 권력이 돼버렸다는 것이 오늘의 지금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가장 믿을 만한 언론은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요즘 언론들을 보면서 한경호까지 포함해서 느껴지는 게 공포 영화에서 보면 그 나쁜 주인공이 마지막에 죽었는데 죽은 줄 알고 퇴장하려고 할 때 벌떡 일어나서 한 번 더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악당을 죽이고 나서야 영화가 끝나는데 지금 언론이라고 이름 지워졌던 그런 조직체 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과거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이미 권력은 시민들과 개인들한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존 창업자 그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자신의 어떤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변환시켜가지고 언론의 기능은 최소한 그 유지시키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생각을 읽어드리는 채널로서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민들을 자기들이 조작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들의 권력이 아직 거대하고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잡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의 출발을 저는 새가 날았던다를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쉬울 뜻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한 적이 있죠. 박근혜, 이명박이 아니더라도 방향성이 있었어요.
개인 매체 위주, 매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진 대규모 매체가 주도하는 언론 시장이 아니고 일반 개인들이 주도하는 스마트폰이 등장이 그것을 가속화시켜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 단계에서 뭐 블로그 같은 걸로도 나오고 하다못해 인기 많은 사람의 페이지,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게 예. 그 자체가 언론의 역할을 해버립니다. 예. 실제로 왜 파워 트위터리언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뭐 몇십만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언론의 역할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체계화되지 않고 아직까지는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게 뭐냐면 취재 기능이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검색인 거예요. 우리 방송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 기자를 보내가지고 뭔가를 가져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들어온 정보나 기사나 보도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방송으로 풀어내는 능력인 거지 취재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럴 만한 여력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방향성은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해왔던 거는 뭐냐면 언론이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였어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이란 말은 진짜 언론들이 대놓고 하는 일종의 비웃음 같은 거죠. 진짜로 전달하는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지 니들처럼 겉멋만 들어서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문구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니들보다 우리가 나아. 그런 의미거든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이란 말은. 대단한 공정성을 갖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끔씩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이라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속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의 언론들이 차라리 그냥 까고 나 문재인 싫어 이렇게 딱 까고 뭔가 이렇게 비난을 하든 비판을 하든 뭐 평가를 하든 하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정한 척 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죠. 공정한 척 하는 게 어떤 균형을 맞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자신들의 그 시선이 뭔가 우월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깔고 이렇게 보도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죠.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넌 꼴보기 싫어. 저렇게 서민의 언어를 쓰는 인간들은 다 싫어. 문재인이고 뭐고 우리처럼 이렇게 매끄러운 전문 용어로도 못 쓰는 것들이 서민들하고 서민들의 용어를 쓰면서 서민들끼리만 그렇게 소통하는 게 나는 너무 꼴보기 싫어 못 보겠어. 이러면 차라리 그래?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하는 척 하는 게 저는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옆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줄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사실은 언론이라고 하는 기능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전문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새가 날아든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언론학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좀 병적으로 균형감 찾으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언론은 원래 그래야 돼. 근데 네.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평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소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래도 뭔가 그 스피커를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균형감 있게 공정하게 배분해주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들이 때로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시는 진짜 기자님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실제로 언론이 갖고 있는 가장 적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언론은 원래 시작은 비판 기능으로 시작하는 네. 거거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잘하면 잘한 대로 칭찬해 주지만 권력은 필연적으로 어떤 정권이나 칭찬해 줄 구석보다는 비판하는 구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하다 보면 좀 덜 썩어가는 거죠.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탄핵됐을 때 가장 큰 책임을 묻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언론이고 하나는 검찰이에요. 두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썩어서 결국은 탄핵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조중동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조중동의 이야기야 뭐 평상시 때도 하는 이야기니까 과연 한경호는 우리에게 적일까 동지일까 이게 사실은 오늘 이야기해야 될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경호를 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은 이미 제가 이렇게 접촉하는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학력자라고 하는 박사급 이상 연구원의 뭐 소장들 원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고 토론하고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일수록 자신의 언어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일단 기피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그러면 적대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장 그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엔지니어나 어떤 과학자들은 현실을 손에 잡히는 어떤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더라도 누군가 프로만 주면 금방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언론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과 어떤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가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의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이 사용한 언어 자체가 자신들의 언어가 아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공부 많이 하시고 어떤 철학적 그 배경이나 이론적 지식이 충분히 있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꼴보기 싫었다고 생각해요. 언론 입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들의 언어, 예를 들어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다 같이 화합합시다. 하면 누구나 알아듣는데 똘레랑스. 알겠죠? 똘레랑스. 몰라? 똘레랑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똘레랑스라는 용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과 화합합시다 하고 접근하는 사람을 구분 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의 앙시앙대짐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실드와 비판이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거라고 보는데 언론은 속성이 마치 특정한 운동선수가 자기가 운동하는 것을 꿈에서도 꿈을 꾸는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은 꼴 같지 않은 자부심 같은 거고 좋게 보면은 사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중동의 언론들은 실제로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의 역할을 매 팽개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는 언론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언론이 아닌 상태에 그냥 자본에 충실한 복무하는 그런 매체라고 보면 언론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진보 쪽 사람들이 훨씬 더 사회의 공익지향적이고 더 맞는 말을 하는 일종의 좀 더 나은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같은 매체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본능적으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라리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 좀 나아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버리는 부분이 있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제가 그 문제를 저는 그렇게 봤는데 대세론이 서면 여당 후보가 대세론일 때는 찍소리를 못하던 언론들이 야당 후보가 대세론일 때는 그 사람이 될 걸 알면서도 그걸 저지를 해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복수하지 않는다였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복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간에는 언론으로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만만한 거죠. 네, 만만하다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괴리감들이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씹혀. 근데 그 중에 있는 이제 기득권에 있는 그 유명한 무슨 기자나 에디터나 뭐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이제 그게 갑자기 못 보던 거. SNS가 그게 요즘에 문제이긴 하죠. SNS가 직접적으로 소통하다 보니까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악플이라는 것도요. 안 보면은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내 눈에 보이면 신경 쓰이는 게 사람이 그건 이상해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어떻게서 문변이라고 댓글을 달았을까. 그런 측면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직접 소통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들이 나고 그 사람들이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간에 SNS 쓴 글을 봄으로써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를 봐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한경호라는 진보 내에 있지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완고한 기득권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이 누구누구를 지지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런 짓으로 빠짓하면서 몰려다니면서 쓰레기짓 하지 마. 우리는 진짜 언론인데 니들이 뭐라고 이러는 거야. 이런 느낌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조중동이 아니라 진보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뭐 구독자,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무슨 SNS 구독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프라인에 나가는 신문 안 봐. 무슨 후원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고 심지어는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서 만드는 파파이스에도 구독을 안 하겠다고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일 큰 거는 한겨레 신문 지금 주식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5% 주식을 모아서 의결권을 가진 다음에 주주명부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주주명부에서 일반 주주, 우리 사주라든지 이런 부분 빼고 일반 소액 주주들이 약 한 70% 정도가 한겨레 신문에 있는데 그중에 50% 더하기 한 표를 모아서 한겨레 신문을 바꾸겠다라는 운동이 실제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원래 한겨레 신문의 성격이 일반 국민들이 만든 신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국민들이 만든 신문인데 이게 완고하게 자기들만의 기득권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주주 배분 같은 것도 점점 더 특정 단체나 인물에게 몰리는 형태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게 권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도 그런 방향은 저는 좋다고 봐요. 정말로 다수의 주주들이 모여서 그 한 덩어리가 대주주가 되면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어차피 조중동은 우리 새끼들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분리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그 신문사를 망하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이제는 뭐 당연한 듯이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에도 자유한국당과 예전에 청와대나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 친목 관계에 의해서 그들은 그쪽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형태. 좋은 의미에서 보면 언론사의 공정성이 사실 구현되는 건데 워낙에 그들의 적폐인데 거기에 기득권으로 안주해가지고 사실 민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니들 쓰레기다. 니들은 뭐 개떼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순간에 이제 기자로서의 태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분노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 회사 망하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래도요. 진보 언론사는 세 개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이쪽 정권이 힘을 잃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지켜주는 힘도 거기서 나와요. 조중동 같은 경우는 잘 나갈 때 임기 초반에는 물어뜯는 게 아니고 막 아부를 하면서 생존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좀만 약해진다 싶으면 돌변해가지고 물어뜯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보 언론들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지켜주려는 노력이 그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걸 망하게 해버리면 기댈 게 없는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날 같은 뭐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매체가 나타난 거잖아요. 매스미디어,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거기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니까 팟캐스트나 뭐 이런 게 나타났듯이 조중동이나 한경호에서 그것을 우리의 목소리를 내놓지 않으면은 괜찮은 기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뉴스 에이전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요, 기자는 괜찮은 기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뭐냐면은 기자가 괜찮아지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취재할 수 있는 자금력, 그리고 올바른 마인드만 있으면 돼요. 잠복 취재를 하려고 해도 어떤 그 버틸 수 있는 자본 또는 어디 멀리 출장도 가야 되고 심지어는 해외도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 파파이스에 꾸준히 나오시는 그 촬영 기자 있잖아요. 이름 까먹. 미디어 몽구. 예, 몽구. 그런 분. 그런 것들이 좋은 언론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기자는 사실 전문가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다르게 언론의 영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언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언론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종 사회 분야에 어떤 특별한 전공을 하던 사람들이 그 전공을 가지고 기자나 PD로 들어가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언론학의 베이스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자기 전공만 갖고 언론사에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그게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진보 언론 기자들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MBC가 파업할 때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딱 하나인 거였어요. 먹고 사는 이즘 때문에. 월급 차업 들어버리고 대출 받아서 파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좀 낀 세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전에 언론사에서 해직투쟁하던 사람들이 그걸 본받아서 니들이 이걸 이겨줬어야 되는데 이걸 못 이겼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 해직투쟁하던 그러니까 MBC에서 불과 몇 년 전까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도 투쟁하다가 결국에는 그걸 못 이기고 결국은 진 거잖아요. 근데 그때랑 그럼 시대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머릿속에다가 한겨레 기자들은 뭐 옛날에 동아트위에 있는 그 막 대선배 기자님들처럼 뭔가 투철한 언론 감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먹고 사는 집에 의해서 기자일 뿐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컸다 보니까 하는 짓들이 보면 조중동 기자들이나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게. 단 한겨레라고 하는 회사 내 문화가 조금 조중동과 다를 뿐이지. 뭐가 다르냐고. 저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한경호와 시민들의 부딪힘 이거를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이런 무지랭이들도 보통은 그거를 체감적으로 느끼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친노 세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저들의 프레임에 따라서 그게 노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편하게 노빠라고 할게요. 이건 제가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을 친문 세력이라고 하고 문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그런데 좀 이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들 그 조중동을 포함한 한경호가 동일시하게 보는 경향이 노빠는 문바야. 노빠를 조졌듯이 문바도 조지면 조용해질 거야 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 베이스에. 무슨 말이냐 하면 노빠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언론을 이용할 생각을 잘 못했어요. 활용할 생각을 잘 못하고 그러면서 언론에 기댄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국민들도 정권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기대어서 언론과 손을 잡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언론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거치적거리는 존재죠. 왜냐? 항상 감시의 눈길이 따라붙고 견제가 들어오는 거는 자기들이 싫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사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부라는 거는 삼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가졌다라고 하는 자부심의 발로예요. 그 말이 나온 게. 그런데 그런 존재가 싫어요. 그래서 노빠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이 노빠의 존재를 국민들로부터 괴리를 시켰어요.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소수로 만들어서 분리시켰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잃었고 그건 맞아요. 그게 역사적 사실인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해서 문바가 되는 과정은요. 약 10년, 약 8년,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진화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진화한 것은 2017년에 들어와서 폭력적이지 않고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대통령이란 자를 파면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력을 이어받아서 정부를 만들었어요. 문재인을 당선시키면서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문빠 노빠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혁명 정부를 수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봐줘야 돼요. 우리가 좋은 말로 얘기하면 시민이라고 하죠. 시민 권력이 정부 권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이 지금도 여전히 조중동 한경호를 포함해서, 그런데 조중동은 지금 약간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지금 복지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개를 못 들고. 그런데 한경호는 여기에서 이 시민들을 상대로 드자비질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이 시민들에 대해서 아주 저열한 단어를 써가면서 기자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참을 수가 없죠. 왜? 우리는 나서서 대통령도 갈아치웠어. 정부도 바꿨어. 공화국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머지않아 공화국이 바뀔 상황이에요. 이렇게 혁명적인 상황을 만들었고 시민들은 이미 그것을 겪었어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얼마든지 가능해. 간접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헌법하에서도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거나 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문빠 니들 그러면 안 돼. 문빠는 빠져. 계속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문빠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다덴벼 문빠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그 진화되어 있고 성숙한 정치의식과 기존의 권력 중에 하나인 언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이게 서로 간격이 너무 커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시민들이 그렇게 감히 덤빌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시민들이 직접 바꾼 경험을 했거든. 그러면 언론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본적인 틀에는 매우 동감하나 이상적인 걸로만 되는 부분은 아닌 게 뭐냐면은 실제로 평상시에도 정권 바뀌기 훨씬 전에도 한경호가 싫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결합하면 훨씬 더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조중동을 옹호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한경호 없애기 딱 좋은 시대다라고 결합한다면 이게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저는 이렇게 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그런 식으로만 가면 굉장한 또 지금 대통령 바꾸는 것만큼이나 훌륭한 혁명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잘못 가면 진짜로 흔히 말하면 파쇼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언론들은 다 우리들한테 꾸러가 되는데 그 대표성이 문빠이면 안 돼요. 그냥 국민이어야 된다고. 근데 시민에 의해서 개혁을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치워놓으면 훨씬 더 편하죠. 그렇죠. 일부 문빠들만 그렇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편한 프레임을 거예요. 짜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성하고는 상당히 좀 빗나간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의 보내주는 메시지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국민들을 안고 가는 대상으로서의 개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무력시 정도면 끝나면서 다행인데 진짜로 진보 언론들이 씨를 말려놓는 상황이 되면은 진짜 필요할 때는 그것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일단 이점 우리가 좀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보 언론이 씨를 말리겠다고 달려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속되게 표현하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문 대통령 출근하는데 김 씨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론에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여사라고 말하지도 않고 김정숙 씨도 아니고 김 씨가. 김 씨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씨를 붙이고 띄우는 데 있어 어감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고 문법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언론사에는 내부 규정상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다음 날.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이 시민들을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냐. 자기들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런 감정 상태. 나는 노무현 대통령 갖다 놨고 문재인 대통령 별거 아니야. 우리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던 사람이야. 뭐 민변 활동이나 하고 지방에서 이랬던 사람 그 정도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기본 베이스 상태에서 기사를 써내는데 좋은 기사 그리고 공정한 기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세운 정부고 우리가 세운 대통령이고 이런데 거기에다 대고 정말 공평한 잣대를 대지 않고 언론이 기사를 쓴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그 배신감이 굉장히 큰 거고요. 그 한경호를 씨를 말리자라는 그런 개념들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초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싸잡아서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욕을 어느 기자들이 배탄해 버렸어요. 온라인상에서. 과거에서 그 유래됐던 언론의 어떤 본질적 기능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한경호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비난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경영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경호가 다 같이 문재인 지지자들의 입장과 같이 확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기업은 한경호의 광고를 안 줄 겁니다. 어차피 지금 과거의 언론 패러다임에서는 기업의 광고가 자기 그 밥그릇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논리로 최소한 버텨줘야지 조금이나마 자기들의 광고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조중동에 들어가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나머지가 자기들 몫인데 이게 문재인 지지자들처럼 한쪽 싹 쏠려버리면 기사의 질은 점점점 떨어질 거고 어쩔 수가 없는 악순환에 빠져들 텐데 이런 신호 자체가 언론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 속에 묻혀있는 언론의 기능이 이미 끝물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정말 너무 불편한 게요. 우리가 그러면은 정의를 합시다.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 전달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슈화가 되는 것 자체는 새로 들어온 우리 문 대통령에 대해서 쏟아 나오는 기사인데 그 메인 타이틀만 빼고 이 언론사들이 내놓는 기사가 진짠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른 기사들을 보잖아요.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를 봐서 정말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많은 트윗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거 틀리다는 게 많이 올라와요. 그거는 뭐 문바가 됐든 못바가 됐든 전혀 그 연관성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국민이 돼서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를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모든 국민들에게. 아니 한 가지만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시민들이 나서서 한경호와 그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지금 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을 찬양하는 용비어천가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기업이 언론사도 기업이니까 생존해야죠. 광고도 받아야죠. 당연하죠. 용비어천가를 쓰라는 게 아니라 박근혜와 이명박에게 했던 것처럼만 기사를 써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네. 그런데 이명박 부인 무슨 여사 지금도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기사를 쓰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문 한자로 하나 문이에요. 더 이상 뒤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는 문 대통령 출근길에 김씨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는 무언가 의도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태도 자체는 기사가 처음에 누군가 작성하고 데스크를 통해서 발행이 될 때까지 누군가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지적하지 않았던 바뀌었던 그러니까,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밟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이야기했던 그 전문가들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의식,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계급 의식 이런 것들이 작용한 거지.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몸부림친다는 거는 딱 똑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그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디테일이 너무 집착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박근혜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 공은 지대합니다. JTBC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 한 20, 30년 같은 당의 정권 잡으면 썩을걸? 그게 이제 보수는 고일 수밖에 없는 물 같은 건데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언론사들도 이미 진보 쪽 언론사들이 독재 기간을 지나면서 좀 매봉이 무뎌지고 사실상 보수화되고 기득권화된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때문에 지금 튀어나오는 논란거리라고 봐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운동하던 시대의 그 느낌으로 지금의 진보 언론사를 보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실제로 지금 민주화가 돼버렸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집권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긴 한데 노무현 대통령이 잃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다시 그런 방식으로 악순환이 돼서 변절자의 최후처럼 권력자가 권력을 잃으면 어느 순간에 조중보다 더 먼저 달려서 물러 뜯을까 봐 이런 건데 디테일이 집착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이제 하도 그들이 하는 꼴이 꼴사나웠고 믿었던 대상이기 때문에 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기사 헤드라인을 그렇게 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화되어 있는 한자로 문 그게 갖는 게 저는 그것을 낮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예를 들면 박근혜 같은 경우는 호칭이 되게 애매해요. 뭐 예를 들면 써 같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 박씨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호칭 갖고 형평성을 좀 벗어났다고 좀 보긴 좀 그렇고 그런 디테일에 집착하기보다는 언론사들이 지금 만약에 한겨레나
경향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기존의 선거제에서 어떻게 기사를 쏟아냈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데이터는 뭐냐면 문재인이 언급된 기사는 진보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걸 많이 다뤘고 안철수가 언급된 기사는 긍정적인 걸 많이 다뤘다. 이런 데이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방송에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있어. 대세론 후보니까 1위 후보니까 검증하다 보니 좀 불편한 기사가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어쩌면 숙명 같은 거예요.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 혹독하게 검증했지만 문재인 안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의 도덕성을 만들어준 것도 서운했든 안 했든 그런 언론사들이 공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예민할 수 있지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진짜 언론은 무엇일까요?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방송할 때 새가 날아든 데에 대한 자부심이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됐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을 하니 누군가가 와서 내 목소리 좀 전달하게 해줘 하면 언제든지 선뜻 내주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들을 기존의 진보 언론사들이 나름대로 꽤 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한번 뒤져보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정치 기사만 찾아서 읽어서 그렇지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기획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선으로 출발했지만 악이 돼가고 있는 거를 원인치로 돌려놓겠다는 정도만 머릿속에 갇히시고 아니 그 한겨레나 뭐 어마이뉴스나 어디 경향 말고 어디 가면 더 나쁜 놈들 없어요. 그 부분은 한번 이렇게 완전 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기득권화 되고 있는 거를 원인치로 돌려놓는다 생각하는 정도로 분노는 해야겠지만 그게 마치 평생 필생 원수처럼 싸우는 건 아니다.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니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타이틀을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쇼킹인 것도 필요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악의성이 있는 타이틀을 뽑는 게 트렌드가 너무나도 보인다라고 한다든지 그게 아티클을 읽다 보면은 이게 정말 아니다 싶은 게 너무나도 보이면은요. 이것은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실제로 언론사에도요. 누구 대통령, 누구 뭐 후보, 누구 국회의원하고 친한 기자들이 많아요. 그게 기득권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까운 사람, 예를 들면 뭐 안철수랑 가까웠던 그쪽 국민의당 관계자랑 가까웠던 기자들은 우호적으로 쓰고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거는 디테일로 들어가서 뭐 악의성을 갖고 쓴다 이런 부분은 그 디테일이 엄청나게 많이 모아지면 그 언론사의 기본적인 생각일 겁니다. 시민들이 이런 것도 느낍니다. 뭐냐면 뭐 특정 기자라고 했는데 한겨레 신문 기자예요. 안수찬 기자. 그분이 그렇게 페북에다 썼는데 처음에 썼을 때는 본인이 술 먹었다고 했으니까 술 먹은 상태에서 쓴 것은 다덤벼 문바라고 썼고요. 그리고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려서 10,000몇 개가 달렸는데 그리고 나니까 내가 어제 술 먹고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올렸어요. 그러면서 욕을 하려면 나를 욕하고 우리 신문사에는 나보다 더 훌륭한 기자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아주 쭉 해서 사과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빈정이 상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보다도 훌륭한 기자를 찾는 게 아니라 너만큼 더 나쁜 기자, 저질 기자도 많아. 너보다 더 저질 기자, 덜 저질 기자. 이거를 얘기해야지. 왜 너가 본인이 훌륭하다고 스스로 얘기하니? 이렇게까지 왔어요. 저는 훌륭하니까 저보다 더 훌륭한 기자. 문맥의 뜻은 그래요. 그렇게까지 와서 시민들과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언론사에서 사과문을 했어요. 미디어오늘도 냈고요. 제일 먼저 미디어오늘에서는 그 기자가 시민들을 향해서 개 그리고 네 주인한테 가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1차가 미디어오늘에서 사과문을 냈고 2차가 한겨레 신문에서 사과문을 냈는데 한겨레 신문은 제호하고 몇 개 단어만 수정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어요. 미디어오늘 사과문을 똑같이 글자 수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됐고 오마이뉴스에서는 해명서를 냈어요. C라고 붙이는 거에 대한 해명서를 그런 거를 냈고 했는데 제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는 자 언론사에서 사과문까지 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스톱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불씨를 던져주는 거는 그 후속 기사가 점점 더 감정을 건드리는 기사들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기사에서 문 쉼표 찍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거나 문 대통령 출근길에 김씨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 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사과문이 나오고 나서 그 기사가 확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너들 정말 한번 해보자겠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언론사들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느껴요. 언론사가 시민을 제어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답답한데 그 CBS의 변상욱 대기자가 오죽 답답하면 트윗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2개를 썼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까지만 읽어드리고 저는 이제 말을 닫을게요. 기자들에 대한 비난이 아프고 때로 너무한다 싶은 것도 물론 있다. 내게도 많은 욕설과 조롱이 온다. 그러나 기자는 적으로 삼아 마땅한 공적들에게 적이 되어 싸우는 것이지 독자 시민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하며 속뜻을 해야 돼야 이렇게 썼고요. 하나는 쓰레기라는 비난을 듣는데 누구라도 서운하고 때로 험한 욕까지 들으면 울컥하는 건 인지상정. 그러나 결국 용기를 내야 하는 건 그 순간이다. 온유하게 겸손하게 한 번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기자가 가져야 될 언론사가 가져야 될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이 변상욱 대기자는 정말 제 가슴에 와닿는 문구를 썼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언론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까 푸른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언론사를 죽여야 되느냐? 아니요. 죽이면 안 되죠. 우리 편이 되어줄 사람들인데 기관인데 죽일 수는 없는데 언론들이 조금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 편이 돼주길 바래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언론이 누구 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보 언론사와 조중동을 분리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대놓고 누구 편을 샀던 사람들이고 최소한 이쪽에 우리 편 들어줄 사람들이 반은 저쪽 팔고 반은 이쪽 팔고 반은 저쪽 비판하고 반은 이쪽 비판하니까 근데 심리적으로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는 짓 보면 왜 남의 덕이 더 커 보이잖아요.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훨씬 칭찬 많이 한 것 같고 우리 편 칭찬하면 좀 짜게 한 것 같고 이런 심리도 분명히 작용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태도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문파란 용어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네. 특정화 시켜버리는 순간에 특정 계층만의 무슨 뭐 다구리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은 누구도 쓰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지 문재인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입장에서 언론사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언론을 굴복시킨다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많은 왜곡이 일어나서 정권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이 잘하고 있을 때 언론 스스로가 정화작용하는 부분까지만 가지면 좋은데 언론을 굴복시켜서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 대선 국면에서 가짜 뉴스를 낸 SBS가 뉴스 기사 삭제하고 사과했잖아요. 사단까지 나서가지고. 근데 우리 쪽에는 너무나 분노스러워서 그걸로 양이 안 차지만 다른 쪽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니까 권력이 언론사를 굴복시켰다라고 또 이용해 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는 언론 자체가 저는 불가침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도주기적으로 지금 흔히 말해서 손보는 기간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는 해줘야 돼.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그 투철한 민주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일단 전제. 그리고 그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장 먼저라는 존재를 인식한 뒤에 국민들이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이 진보 언론사를 극복시켰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론이라고 하는 게 저는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공정한 것이 언론이냐 아니면은 선진국경처럼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따로 있다. 거기를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거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사부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권력을 가진 거잖아요. 공식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언론고시를 벗어 뭔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도 SNS 하지 마라. 그게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이 예를 들면 그 공간 내에서 스스로 스타가 되거나 뭔가 정말 억울한데 지금 대통령도 트윗하고 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갔을 때 트윗을 몇 개 날렸어요. 그 트윗으로 소통한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 현재 SNS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스타나 되는 양 하고 있는 SNS가 있고요. 또 중독성 SNS가 있고 그러면서 말이 많아지고 RT가 많아지면 온갖 실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로 이미 자기가 언론 갖고 있는 언론 기능의 반 이상을 해쳐버립니다. 아 이런 것도 RT 하는 사람이었어. 이게 돼버리잖아요. 정말로 팟캐스트라도 언론인이라는 자기 자리 갖고 싶은 사람은 SNS 하지 마라. 필요한 것만 해라. 전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해라. 왜냐? 당신들한테는 이미 스피커가 훨씬 더 큰 스피커가 열려 있잖아요. 거기 또 돌아가가지고 집에서 네. 그 팔로우 한 몇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RT하고 있으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된다고 느끼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균형을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건 논쟁거리예요. 사실 네. 가치관 차이인데 네. 무엇이 먼저냐의 차이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쪽 진영의 매체라고 부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보이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되게 잘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옛날 같은 시대도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아니 것이고. 그러니까 한경호가 우리 편이다, 뭐 조중동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들이 뭐 폐간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왜? 그들한테 후원하는 돈으로 다른 뭐 언론사들을 키울 수 있잖아를 그 씨앗 자체를 뭐 죽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 54분 주영훈 경호실장,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일정총괄팀장 부인 김 씨와 함께 관저에서 나왔다. 짙은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맨 문 대통령은 관저 정문 앞에서 김 씨에게 가세요 여보 잘 다녀오세요라고 배웅 인사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김 씨는 다시 문 대통령에게 달려가 옷매무새를 만지며 바지가 너무 짧다. 바지 하나 사야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일보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일보의 타이틀을 대통령 옆 영부인 김정숙 씨, 김 씨 아닙니다. 그런 실수 우리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성씨 씨자를 붙일 때 김자하고 씨자를 붙여서 쓰면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한 30% 되는 김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총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 씨를 칭할 때는 기자라면, 올바른 기자라면 김 띄고 씨라고 썼어야 돼요.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거죠.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이 디테일이 매달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문재인이라고 써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을 추구해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꼬투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비판해야 될 지점은 제대로 개혁하고 있는데 딴지 걸거나 이런 거지. 9년 동안 당해왔던 보상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상황이면 언론사나 특히 진보진영 쪽 언론사는 조심을 했었어야 되고, 실수를 했으면 바로 정정하고 적절한 진심 담긴 사과가 있었으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소모적인 싸움이라 정말 한경호를 폐간을 시킨다면 앞으로 조중동은 누구랑 싸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자들이 그 술 먹고 뭐 SNS 해가지고 독자들을 뭐 개떼 뭐 개돼지로 보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분명히 잘못한 거고요. 분리대응을 좀 합시다. 이런 부분은 저는 일관된 질언이에요. 잘못된 부분을 각계격파를 하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적폐와 나쁜 악의 무리와 이명박근혜와 싸워왔던 동반자 관계였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망하게 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예,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 잘못한 게 있다고 해서 그동안 잘했던 것까지 싸그리 다 없던 일처럼 해버리면 서로 손해잖아요. 기존의 새누리당 지지자였거나 일비였던 자들은 다 죽었나요?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그 파파이스 편이죠. 파파이스 편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 사실은 이게 단독으로 벌어졌으면 그렇게 신경들 안 쓸 일이에요. 뭐 어차피 방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편집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영상이건 음성이건 편집을 해서 짜임새에 맞게, 편집자의 의도에 맞게 내보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대표주자인 한겨레에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그 호칭 문제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심해졌어요. 날이 갈수록. 그런 상황에서 파파이스의 집권 여당의 대표예요.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겨레에 대한 일침이 들어가는 발언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그 당청 관계가 좀 복잡해졌고 불편해졌다는 거를 추측, 억측 보도로 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불만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네, 이게 보면은 저도 이제 가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편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라를 나라답게 님이 트윗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파파이스 한겨레 야유받는 부분 다 편집했네. 정청래 의원이 요즘 한겨레 욕 엄청 먹고 있더만, 이러니 사람들이 맞아요. 이러면서 야유했던 부분도 편집하고 이렇게 올려주고요. 마인드가 좀 이상한 게, 실제로 방송 만드는 사람은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좋아져요. 그 메시지 때문에 한겨레가 싫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수용하는구나라고 그 태도의 감동을 먹는데, 그걸 삭제를 해버리면 어떤 의도였건 간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숨기고 싶은 모양이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트윗도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오죽하면 한마디 했고, 그럼 우린 비판도 수용하는 언론사다. 이미지 메이킹할 기회로 삼을 머리도 없어서 대놓고 투덜대고 통편집으로 날리는 게 한겨레의 수준이자 현실. 이런 비판도 올라오거든요. 이게 역시 그런 분들 다 모아가지고 태도에 관련한 강의를 좀 저한테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태도가 또 너무 앞서가니까 욕먹은 적도 있긴 해요, 저. 트위터에서 비판하는 악플 비슷한 게 달리잖아요.
트위터에서 예. 그 RT를 해줬는데 그게 그분들한테는 그게 새가 날아든다 애청자들로 하여금 보복하라고 신호를 보낸 거래요. 나는 아니고 충분히 수용합니다라는 걸 의미해서 RT를 예. 한 거였는데 예. 그게 아직 그런 성숙한 문화는 서로가 만들지를 못하는가 보죠. 그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유머로 하는 얘기예요. 뭐 정말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유머로 하는 얘기인데 정말 들을 거 없을 때 듣는 방송 새가 날아든답니다. 실제로 자기 방송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겸손하게 가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밉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해주는 어떤 중에 스킬이거든요. 자기 네. 자세를 낮추는 거를. 네. 벌어진 일이고 언론사는 자기 일이라고 할지라도 벌어진 일에 대해서 최대한 그걸 드러내놓고 사람들한테 공개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문제라면 오히려. 이런 건 있거든요. 우리 방송에 나오신 분이 다른 팟캐스트를 욕해요. 근데 내용은 중요해요. 사람 누구나 들어도 알아요. 근데 나는 그 팟캐스트 이름을 삐처리 해줍니다. 네. 그건 일종의 동료의식이고 연대의식이라고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 근데 새가 날아든다를 욕할 때는 내가 스스로 삐처리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른 팟캐스트에서 우리 새가 날아든다 대놓고 욕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삐처리에 대한 연대의식이 없던 사람도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그 연대는 일종의 달리 보면은 뭐 짬짬이가 될 수도 있어서 저는 그게 네. 꼭 좋은 면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그냥 드러내주는 것.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황진미 씨 의견에 동조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를 과감없이 드러내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예. 사람이기 때문에 예. 드러내주는 건데 사람들은 그 시그널을 황진미에 동조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보고 어쨌건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언론사들이 갖는 오랜 시간 동안의 관성, 패배의식에 저런 진보 언론사. 우리들처럼 목표가 정권 교체가 아니라 기계적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야당 후보를 더 많이 깔 수밖에 없게 되는 언론사가 돼버린. 근데 앞으로 언론이 저는 다른 거 안 바래요. 뭐 문재인 빨아줘 이런 건 안 바라고 진짜 공평하게 진보 언론사든 조중동이든 똑같아진다고 생각해. 네. 맞아요. 아니면은 자기의 정파성을 드러내든가 해. 민주 진보 쪽을 지지할래라고 드러내든가 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간에 붙었다 썰게 붙었다 하다가 기계적 균형만 잡고 기계적 균형만 잡으면 진정성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진짜로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기계적 균형을 잡으면서도 더 애착이 가는 기사가 나와요. 그 논평이든 기사든 간에. 기계적 균형만 잡아도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예, 기계적 균형도 잡지 않고 오늘자 뉴스에는 모 신문사에서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부인이 상가 점포 6곳에서 뭐 월세를 얼마를 받았다는 이런 거를 단독 뉴스로 기사를 내요. 월세 받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데. 그게 단독이라고 하면 특정 불법인 것 같은데 네. 자기들이 알아낸 있는 팩트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죄가 불법도 아니고. 아니고. 예.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랑 똑같은 거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화장실 다녀와. 그렇죠. 후보가 다녔어. 화장실 가서 20분 있다 다녀. 그걸 단독이라고 하니 불법적인 것도 없는데. 그럼. 그렇죠. 좀 심하네. 어디에요, 근데 거기가? 한결에. 에이씨, 나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에 한결이 어렵다고 2억 대출 받아가지고 이혼의 그 위험을 시절에 무릅쓰고. 2억이면 그 시절에 2억이면 보통 돈도 아닌데. 이거 안 파셨으면 지금도 주주일 거 아니에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도 그런 방향은 저는 좋다고 봐요. 정말로 다수의 주주들이 모여서 그 한 덩어리가 대주주가 되면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어차피 조중동은 우리 새끼들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분리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그 신문사를 망하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이제는 뭐 당연한 듯이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에도 자유한국당과 예전에 청와대나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 친목 관계에 의해서 그들은 그쪽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형태. 좋은 의미에서 보면 언론사의 공정성이 사실 구현되는 건데 워낙에 그들의 적폐인데 거기에 기득권으로 안주해가지고 사실 민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니들 쓰레기다, 니들은 뭐 개떼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순간에 이제 기자로서의 태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네. 분노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 회사 망하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래도요. 진보 언론사는 3개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이쪽 정권이 힘을 잃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지켜주는 힘도 거기서 나와요. 조중동 같은 경우는 잘 나갈 때 임기 초반에는 물어뜯는 게 아니고 막 아부를 하면서 생존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좀만 약해진다 싶으면 돌변해가지고 물어뜯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보 언론들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지켜주려는 노력이 그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걸 망하게 해버리면 기댈 게 없는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날 같은 뭐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매체가 나타난 거잖아요. 매스미디어,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거기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니까
팟캐스트나 뭐 이런 게 나타났듯이 조중동이나 한경호에서 그것을 우리의 목소리를 내놓지 않으면은 괜찮은 기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뉴스 에이전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요, 기자는 괜찮은 기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뭐냐면은 기자가 괜찮아지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취재할 수 있는 자금력, 그리고 올바른 마인드만 있으면 돼요. 잠복 취재를 하려고 해도 어떤 그 버틸 수 있는 자본 또는 어디 멀리 출장도 가야 되고 심지어는 해외도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 파파이스에 꾸준히 나오시는 그 촬영 기자 있잖아요. 이름 미디어 까먹. 몽고. 예, 몽고. 그런 분. 그런 것들이 좋은 언론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기자는 사실 전문가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다르게 언론의 영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언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언론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종 사회 분야에 어떤 특별한 전공을 하던 사람들이 그 전공을 가지고 기자나 PD로 들어가는 시대가 됐거든요. 언론학의 베이스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자기 전공만 갖고 언론사에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그게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진보 언론 기자들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MBC가 파업할 때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딱 하나인 거였어요. 먹고 사는 이즘 때문에. 월급 차업 들어버리고 대출 받아서 파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좀 낀 세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전에 언론사에서 해직투쟁하던 사람들이 그걸 본받아서 니들이 이걸 이겨줬어야 되는데 이걸 못 이겼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 해직투쟁하던, 그러니까 MBC에서 불과 몇 년 전까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도 투쟁하다가 결국에는 그걸 못 이기고 결국은 진 거잖아요. 근데 그때랑 그럼 시대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머릿속에다가 한겨레 기자들은 뭐 옛날에 동아트위에 있는 그 막 대선배 기자님들처럼 뭔가 투철한 언론 감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먹고 사는 집에 의해서 기자일 뿐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컸다 보세요. 가장 믿을 만한 언론은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요즘 언론들을 보면서 한경호까지 포함해서 느껴지는 게 공포 영화에서 보면 그 나쁜 주인공이 마지막에 죽었는데 죽은 줄 알고 퇴장하려고 할 때 벌떡 일어나서 한 번 더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악당을 죽이고 나서야 영화가 끝나는데 지금 이 언론이라고 이름 지워졌던 그런 조직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과거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이미 권력은 시민들과 개인들한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존 창업자 그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자신의 어떤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변환시켜가지고 언론의 기능은 최소한 그 유지시키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생각을 읽어드리는 채널로서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민들을 자기들이 조작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들의 권력이 아직 거대하고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잡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의 출발을 저는 새가 날았던다를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쉬울 뜻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한 적이 있죠. 박근혜, 이명박이 아니더라도 방향성이 있었어요. 개인 매체 위주, 매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진 대규모 매체가 주도하는 언론 시장이 아니고 일반 개인들이 주도하는 스마트폰이 등장이 그것을 가속화시켜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 단계에서 뭐 블로그 같은 걸로도 나오고 하다못해 인기 많은 사람의 페이지,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게 그 자체가 언론의 역할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왜 파워 트위터리언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뭐 몇십만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언론의 역할을 해버려요. 그게 체계화되지 않고 아직까지는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게 뭐냐면 취재 기능이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검색인 거예요. 우리 방송도 사실 그렇잖아요. 기자를 보내가지고 뭔가를 가져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들어온 정보나 기사나 보도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방송으로 풀어내는 능력인 거지 취재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럴 만한 여력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방향성은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해왔던 거는 뭐냐면 언론이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였어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이란 말은 진짜 언론들이 대놓고 하는 일종의 비웃음 같은 거죠. 진짜로 전달하는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지 니들처럼 겉멋만 들어서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문구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니들보다 우리가 나아. 그런 의미거든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이란 말은 대단한 공정성을 갖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끔씩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이라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속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언론들이 차라리 그냥 까고 나 문재인 싫어 이렇게 딱 까고 뭔가 이렇게 비난을 하든 비판을 하든 뭐 평가를 하든 하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정한 척 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죠. 공정한 척 하는 게 어떤 균형을 맞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자신들의 그 시선이 뭔가 우월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깔고 이렇게 보도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죠.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넌 꼴보기 싫어. 저렇게 서민의 언어를 쓰는 인간들은 다 싫어. 문재인이고 뭐고 우리처럼 이렇게 매끄러운 전문 용어로도 못 쓰는 것들이 서민들하고 서민들의 용어를 쓰면서 서민들끼리만 그렇게 소통하는 게 나는 너무 꼴보기 싫어 못 보겠어. 이러면 차라리 그래?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하는 척 하는 게 저는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너무 옆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줄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사실은 언론이라고 하는 기능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전문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새가 날아든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언론학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좀 병적으로 균형감 찾으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언론은 원래 그래야 돼. 근데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평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소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래도 뭔가 그 스피커를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균형감 있게 공정하게 배분해주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이 때로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시는 진짜 기자님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실제로 언론이 갖고 있는 가장 적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언론은 원래 시작은 비판 기능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잘하면 잘한 대로 칭찬해 주지만 권력은 필연적으로 어떤 정권이나 칭찬해 줄 구석보다는 비판하는 구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하다 보면 좀 덜 썩어가는 거죠.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탄핵됐을 때 가장 큰 책임을 묻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언론이고 하나는 검찰이에요. 두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썩어서 결국은 탄핵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조중동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조중동의 이야기야 뭐 평상시 때도 하는 이야기니까 과연 한경호는 우리에게 적일까 동지일까 이게 사실은 오늘 이야기해야 될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경호를 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은 이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접촉하는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학력자라고 하는 박사급 이상 연구원의 뭐 소장들 원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고 토론하고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일수록 자신의 언어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일단 기피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그러면 적대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장 그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엔지니어나 어떤 과학자들은 현실을 손에 잡히는 어떤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더라도 누군가 프로만 주면 금방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언론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과 어떤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가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의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이 사용한 언어 자체가 자신들의 언어가 아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공부 많이 하시고 어떤 철학적 그 배경이나 이론적 지식이 충분히 있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꼴보기 싫었다고 생각해요. 언론 입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들의 언어, 예를 들어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다 같이 화합합시다 하면 누구나 알아듣는데 똘레랑스 알겠죠? 똘레랑스 몰라? 똘레랑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똘레랑스라는 용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과 화합합시다 하고 접근하는 사람을 구분 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단일 키워드로 한번 가볼게요. 중간에 이제 오늘의 주제, 오늘의 키워드는 언론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통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언론이란 무엇일까? 기존에 나왔던 언론 개혁 이런 이야기는 안 할게요. 일단 언론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제가 내려볼까요? 언론을 우리 언론학에서 배울 때는 제4부라고 또 한다고 책에는 안 써있지만 교수님이 말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이다 이렇게. 언론사 들어가는 게 고시만큼이나 힘들다고 그래서 언론고시라고도 부르죠.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학 개론에 보면은 매스컴의 정의, 매스미디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 이 말은 여러분들과 5명이 하는 거는 매스라고 부를 수 없죠. 예. 다수, 대중, 대용량 뭐 이런 거니까. 근데 그 미디어가 어느 날 최소 만 단위, 최대 수백만 단위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다 매스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 매스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언론인데, 예전에는 언론의 방법이라는 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면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파발말을 띄우고 포화를 띄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종의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방을 붙였다고. 국가에서도 방을 붙이지만 고을 단위로 해서 어디 고을에 원림도 그게 방을 붙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알려냈단 말이에요. 근데 매스컴이라는 것은 이제 신문과 방송의 발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주의 발달에 굉장히 획기적인 역할을 했던 게 맞거든요. 인쇄매체를 찍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뭐 하루 만에 다 배달되는 형식이었다고 하면, 근데 이제 방송 권력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방송 매스미디어는 사실은 그 시작이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부 개척 시대의 라디오 이렇게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전파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수신기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해주는 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현상. 초창기 모델 같은 거 보면 저 어렸을 때 시골만에 가면은 이장님 댁에서 마이크 잡고 스피커 한 서너 대만 있으면 동네 분들에게 이장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자, 지금 마을회관에서 회의가 있으니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초기 형태의 매스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 와서는 그게 단위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단위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실상의 권력이 돼버렸고, 언론과 유착하지 않으면 정권이 유지될 수 없을 만큼의 그 아주 폐악적 권력이 좀 돼버린, 좀 아프고 무서운 이야기지만 박근혜 탄핵도 사실은 조중동이 가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조중동이 박근혜를 옹이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면 사회는 급속하게 혼란에 빠지면서 박근혜 탄핵 못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같은 사안, 최순실의 국정농단 같은 것들이 조중동에 의해서 만약에 실드 쳐지고 가짜로 보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쪽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 자리를 노린 반역 세력밖에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언론이 보여주는 허상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언론학에 배우면은 화성인의 침공 이런 걸 배웁니다. 화성인들이 침공했다고 그런 정도로 언론은 배울 때는 진실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언론을 배우지만, 사실은 언론이 갖고 있는 그 거짓말스러움, 악의적, 그리고 어쩌면 언론이 진실을 덮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 같이 나눠보고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의 논란은 이제 그 시작부터 한다 그러면 뭐 조중동 기존의 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MBC, KBS 같은 지상파나 종편도 포함해가지고 언론들이 갖는 그 배타성과 비상식성 이런 것들에다가 심지어는 조중동에 비견되는 한경호로 대표되는 진보 언론들까지도 뭔가 너무 나쁜 권력이 돼버렸다는 것이 오늘의 지금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양시향내짐을 진짜 머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실드와 비판이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거라고 보는데, 언론은 속성이 마치 특정한 운동선수가 자기가 운동하는 것을 꾸면서도 꿈을 꾸는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은 꼴 같지 않은 자부심 같은 거고, 좋게 보면은 사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중동의 언론들은 실제로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의 역할을 매 팽개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는 언론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언론이 아닌 상태에 그냥 자본에 충실한 복무하는 그런 매체라고 보면 언론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진보 쪽 사람들이 훨씬 더 사회의 공익지향적이고 더 맞는 말을 하는 일종의 좀 더 나은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같은 매체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본능적으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라리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 좀 나아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버리는 부분이 있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제가 그 문제를 저는 그렇게 봤는데, 대세론이 서면 여당 후보가 대세론일 때는 찍소리를 못하던 언론들이 야당 후보가 대세론일 때는 그 사람이 될 걸 알면서도 그걸 저지를 해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복수하지 않는다였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복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간에는 언론으로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만만한 거죠. 네, 만만하다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괴리감들이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씹혀. 근데 그 중에 있는 이제 기득권에 있는 그 유명한 무슨 기자나 에디터나 뭐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이제 그게 갑자기 못 보던 거. SNS가 그게 요즘에 문제이긴 하죠. SNS가 직접적으로 소통하다 보니까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악플이라는 것도요. 안 보면은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내 눈에 보이면 신경 쓰이는 게 사람이 그건 이상해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 어떻게 해서 문변이라고 댓글을 달았을까.
그런 측면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직접 소통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들이 나고 그 사람들이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간에 SNS 쓴 글을 봄으로써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를 봐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한경호라는 지인부원 내에 있지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완고한 기득권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이 누구누구를 지지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런 짓으로 빠짓하면서 몰려다니면서 쓰레기짓 하지 마. 우리는 진짜 언론인데 니들이 뭐라고 이러는 거야. 이런 느낌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조중동이 아니라 진보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뭐 구독자,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무슨 SNS 구독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프라인에 나가는 신문 안 봐. 무슨 후원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고 심지어는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서 만드는 파파이스에도 구독을 안 하겠다고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일 큰 거는 한겨레 신문 지금 주식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5% 주식을 모아서 의결권을 가진 다음에 주주 명부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주주 명부에서 일반 주주, 우리 사주라든지 이런 부분 빼고 일반 소액 주주들이 약 한 70% 정도가 한겨레 신문에 있는데 그 중에 50% 더하기 한 표를 모아서 한겨레 신문을 바꾸겠다라는 운동이 실제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원래 한겨레 신문의 성격이 일반 국민들이 만든 신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국민들이 만든 신문인데 이게 완고하게 자기들만의 기득권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주주 배분 같은 것도 점점 더 특정 단체나 인물에게 몰리는 형태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게 권력이 돼버리는